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그다음에 불법인지 차단에 대한 정책들, 이것들이 쉽게 금리 내리지 못한다라는 거를 그대로 역설했다라고. 어느 정도 돈이 돌고 나면은 어쨌든 미국 중심으로 성장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2년에서 2년 반, 길면 3년 정도의 버블 게임이 시작이 된 것이다. 자, FOMC 연준 이제 금리 동결 발표를 했죠. 하기 전서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에 대해서 무능하고 뭐 멍청하고 네. 막 비난을 했어요. 네네. 자기가 그 자리에 갈 수 없냐 뭐 이런 네. 얘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이 금리와 관련한 파월의 이번 입장 상당히 매파적이라는 평가들이 많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계속 이게 로직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파월은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하는 분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23년, 24년을 가면서 기준금리가 이제 거의 고점에 있을 때부터 항상 장기금리로 기준금리를 설정할 때는 이제 3%이거나 2.5% 정도로 계속 축차적으로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낮추면서 말했던 약간 이제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낮추는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 현재 물가 압력이 높기 때문에 현재는 고금리를 유지하지만 이로 인해서 지금 우리 미국의 경제 자체가 소비라든지 그다음에 그 실업률 문제를 보면은 그래도 안정적인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고금리의 제약적인 정책의 요소 때문에 중저소득 계층들에서 피해가 많다라는 표현을 사실은 잭슨 홀 미팅에서 여러 번 했었어요. 그게 결국엔 신용의 와해, 그리고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SBB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저신용자들의 연체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게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지금은 일부 계층들만 피해를 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유동성 순환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연체 문제가 생기지만 이게 장기화되면 이러한 계층들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고금리를 서서히 정상화하겠습니다. 즉 요지는 뭐냐면 물가의 문제가 아니라 금리가 높아져 있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경제 데미지가 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건 정상이 아니다라고 진단을 했었고, 정상화하려면 결국에는 2% 중반대 수준까지는 계속 장기로 낮춰야 된다라고 본인이 선언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페드의 계속적인 2년 동안의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된 이후부터 물가는 안정적이었죠. 네. 물론 지금 3, 4, 5월 달의 물가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미국 CPI에서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사실은 서비스업이에요. 서비스업 중에서도 메디케어, 그다음에 운송 서비스, 그리고 우리 소위 얘기하는 이제 주택 렌트 기억하시죠? 이 렌트비가 거의 60%를 그렇죠. 차지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계속 전년비 증가율이 떨어지거나 행보를 하는 추세예요. 그런데 지금 관세라고 하는데 사실 관세로 인해서 상품 쪽에서 물가가 오를 수 있으니까 그 여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경고를 해왔지만 사실은 상품들이 차지하는 특히 중고차, 그다음에 자동차 외에 우리 섬유, 의류 이런 상품들, 제조 상품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20%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아요. 그러면 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60% 이상 차지를 하는 서비스업 쪽과 나머지 20% 이상을 차지하는 뭐냐면은 음식료하고 바로 에너지입니다. 근데 에너지하고 그동안에 서비스 쪽이 안정화되니까 물가가 예상치를 계속 하회를 했던 거죠. 다만 6월, 7월, 8월에 발표되는 미국의 CPI는 약간의 상회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유가가 여기서 다시 반등을 잠깐 보이는 상태가 최소한 2, 3개월은 이어질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조적으로 봤을 때 물가가 완전히 다시 레벨업을 하는 그런 형국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지경학적인 요소는 우리가 일부에서 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안정화가 되면 유가도 빠르게 다시 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이제 모멘텀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파월은 왜 그럴까 생각해 본다면 지금 실업률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견고한 부분들을 어제 FOMC에도 강조를 했어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자신이 트럼프 불확실성 때문에 금리를 빠르게 내리지 않고 있는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거죠. 네. 그런데
예전에 2, 3년 전에 자기 발언대로 한다면 지금 틀린 말을 하는 거죠. 금리를 정상화해야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데 트럼프 불확실성 때문에 자신들은 멈추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약간 정치적으로 트럼프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거나 다를 바 없다. 경제학적 요소를 갖다가 드라이하게 계속적으로 지금은 이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지금은 됩니다라는 정성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거는 트럼프가 왔으니까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도 불안해서 금리 함부로 못 내리겠어. 근데 실업률 좋잖아. 이런 자신의 정당성만 계속 주장을 하는 그런 이제 FOMC 회의였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계속 자신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하면은 감정이 좀 안 좋긴 하겠죠. 네네네. 근데 이번에 점도표를 보면은 어쨌건 한 두 사람 정도 연준 위원이 또 이 매파 쪽으로 돌아섰잖아요. 네, 네. 이 얘기는 근데 꼭 파월만이 그 트럼프에 대한 반감으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네. 연준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연준 위원들이 또 두 사람이 매파로 갔다는 거는 실제로 이러한 우려가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반증도 아닐까요? 크다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말 그대로 트럼프 일기 때하고 비슷한 현상으로 이제 초기 때와 비슷하게 결국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확실함, 우려가 계속 폭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난제예요. 왜냐하면 일기 때도 비슷하게 보시면은 물가는 2% 중반대에서 계속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지고 반등했다. 그때도 떨어지는 결정적인 요소는 뭐냐면 서비스 접촉하고 에너지 가격 안정 때문에 떨어졌었어요. 네. 근데 이게 2년을 가도 3년을 가도 똑같은 페드의 입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FOMC 그 당시에 주요 인사들, 통화정책 결정 인사들도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뭐냐면 지금은 괜찮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은 괜찮지만 이민자들 갖다가 계속 저렇게 해외로 내쫓고 그러면 임금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불안 요소를 2년에서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제기를 했던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그때 금리를 못 내린 거예요. 네. 2, 3년 동안은 못 내린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반에 가가지고 18, 19 가면서 이제 경기가 이제 미국의 세금 감면 이슈로 인해서 경기가 호황이었다가 차후에 2, 3년 정도 지나면서 그 효과가 이제 재정 구축, 세금에 의한 구축 효과가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비난하니까 이제 금리를 한번 이제 약간은 정당화의 측면에서 금리를 한번 내리기 시작을 했었죠. 그때 파월 의장이. 그러니까 지금의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많은 요소, 특히 최근에 만들어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 지니어스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정부가 지금 중앙은행이 해야 되는 유동성에 대한 역할들, 감세를 통한 유동성 공급의 역할들, 여러 가지 전폭적인 정책의 부분들을 트럼프 행정부는 모두 다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페드의 입장에서는 쉽게 경기적인 요소 때문이라도 경기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도 스스로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에 동참하기에는 굉장히 스텝의 그 볼륨 자체가 좁아졌다. 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계속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최근에 뭐 소비 둔화 지표도 좀 발표가 됐고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만 가지고는 이 파월을 포함한 매파적인 연준 위원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약화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이제 파월 의장도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실업률의 부분은 예전에는 4.2에서 4.3 소폭이라도 올라가는 그런 이제 신호가 있을 때는 고용 시장의 불안정성이 지금은 괜찮지만 현 추세라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그때는 정당화했지만 지금 실업률이 낮은 절대적 숫자가 낮은 상태에 있으니까 지금 경제는 견고하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소매 판매나 여러 가지 소비 관련되는 심리 지수들, 기대 지수들이 꺾이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겠다. 오히려 탐 요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그다음에 불법 인지 차단에 대한 정책들, 이것들이 1년 후, 2년 후,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퇴임하기 전까지 쉽게 금리 내리지 못한다라는 거를 그대로 역설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 만약에 하반기 가서 실업률조차도 움직이기 시작한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는 더 이상 버틸 룸이 없겠죠. 그때는 이제 페드도 뭐 이제 결국에 어제 나왔던 것처럼 점도표상 나왔던 것처럼 그때서야 이제 1, 2회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올해 금리 인하, 사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잖아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분명히 어떤 조치들에 의해서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2번 정도는 그래도 가능할 거다라고 그래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소매 판매가 떨어지는 게 사실은 소득의 기반 자체가 가용 소득, 그러니까 전체 가계의 소득 자체가 25조 달러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줄지는 않아요, 네. 절대적으로. 근데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심리적인 요소,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달에 미국의 수출입 숫자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입이 급증을 하는 것들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빨리 관세가 본격화하게 되기 전에 그리고 중국과 다른 국가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빨리 살 건 사고 숨지키고 있다가 약간 기다리겠다라는 소비자들의 입장 스탠스가 그대로 명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고 계속 길어지게 되면 연말이 됐을 때는 실업률 문제뿐만 아니라 소매 판매 숫자 자체도 좀 다운그레이드가 더 지속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페드도 이제는 고용시장조차도 약간 지표가 움직이면은 내릴 수밖에 없는 환경.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소는 뭐냐면 이번에 이란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폭격 이슈가 있고 이렇지만 사실은 이게 먼 나라 얘기지만 사실상 미국의 소비자 심리에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쳐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안정화되어 있던 유가가 다시 반등을 하게 되면 최소한 1, 2개월, 3개월 정도는 소비자들, 특히나 자영업자들이나 이제 소규모 영세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 원유 가격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조업에 대한 기대 지수나 심리 지수들도 다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 3개월 동안은 소위 말해서 이 전쟁의 전황 자체가 안정화되지 않는 이상은 미국의 소비 심리도 악화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한다면 미국 매크로도 하반기가 될수록 이제는 금리를 안 내리면 안 돼라는 명분들이 더 쌓일 수 있다. 여러 가지 요소로 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보면 결국에는 3번,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했던 3번은 안 되겠지만 결국엔 2번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머스크의 비판이 강력했었던 이 감세, 이것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재정 적자가 엄청난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대명분이었는데 또 이 감세 정책 때문에 또 그게 또 희석되기도 하고 좀 네. 복잡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달러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3월달, 4월달에 이제 관세를 일단은 기본 국가별 관세율을 갖다가 높인 상태에서 관세 세입이 이제 책정이 됐는데요. 이제 계산이 됐는데 이게 들어온 규모가 4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늘어난 규모.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그 대신 세입이 줄어드는 거. 그러니까 감세로 인해서 세입이 줄어드는 규모는 거의 4년 동안 10조 달러 정도에 육박을 해요. 앞으로. 그러면 1년으로 치면은 거의 2조 5천억 달러가 줄어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세입 자체가. 근데 관세로 거두는 수익, 그러니까 그거는 수익이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소비자들이 감당하는 비용인 거지. 거죠. 근데 트럼프의 표현에 의하자면 사실은 관세 수입으로 메꿀 수 있다 했는데 3, 4월에 실적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걸 더 5월 달까지 추정치까지 합치더라도 수백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은 관세나 여러 가지 이제 감세와 관련된 이런 정책들이 혼재가 돼 있지만 사실은 지금은 전형적으로 재정 지출을 안 하지만 돈을 쓰지 않지만 돈을 덜 걷어들이는, 그러니까 세금을 덜 매기면서 돈을 푸는 전략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게 1기 때도 사실은 세금 감면 정책이 처음 실시가 됐었는데 그때 세액 공제와 세금 감면의 이슈들을 이제 다 토탈리 생각해 보시면은 개인들이 가용 가능한 자금, 소득의 기반 자체가 그 전에 세금 감면을 하기 전보다도 최소 5에서 7% 이상 늘어나요. 그러니까 소비를 안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죠. 거기에다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감세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이제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7분위 소득으로 나눴고 그 다음에 소득 분위별로 세율을 갖다가 2%에서 1.5, 0.5 정도를 그 전보다 더 낮춰줬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소득 분위 수를 넓혀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예전에는 부부 합산 소득으로 10억
이상이 우리나라 돈으로 10억 이상인 사람들이 49% 세율을 맞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14억, 15억 이상인 사람들이 최고 세율인데 그것도 낮춰서 47%를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추가적으로 세액 공제까지 받게 되죠. 근데 이런 세액 공제나 세금 감면의 이슈는 기업들한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세금 감면을 딱 실시함과 동시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바로 소비자들은 돈을 엄청나게 쓰고 네. 그리고 기업들은 투자를 엄청나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호황이 2년 동안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앨런 머스크는 그걸 자꾸 지적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거는 재정 적자를 악화시키는 것. 그렇죠. 돈을 쓰지 않을 뿐이지 악화시키는 것. 이거는 사실은 그것을 알고 있고 그때 트럼프가 똑같이 일기 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는 경제가 좋아지면 세입을 더 많이 걷어들여서 충분히 감당 가능하고 유지가 돼. 그래서 재정 건전화가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재정 적자는 더 늘어났거든요. 계속 3년, 4년 차가 되면서 늘어났거든요. 그 로직을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이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서 그거를 현금화해서 그것을 결국에 재정과 부채에 충당을 시키겠다. 그것으로 부채를 높이겠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디지털 달러는 아니지만 이걸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대로 이용을 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을 함과 동시에 현금화가 가능하면 중요한 핵심이죠. 부채로 안 잡히죠. 네. 부채로 안 잡히고 이것은 사실은 세금을 매기는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발행해서 사람들이 쓰게 되면은 쓰고 나서 그걸로 또 세금을 걷어들일 게가 아니라 그냥 바로 유동화를 시켜서 그걸로 정부의 돈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쪽에 있는 돈을 이쪽으로 그냥 물을 붓기 하는 정도인 것 뿐이다. 근데 그것들을 모두 다 활용을 해서 어떻게든 세금 감면, 이게 감세 정책을 갖다가 끌어가고 싶은 게 트럼프의 목적이고 일기 때도 똑같은 현상이었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그 달러화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달러로 계속 갈 것이다. 네, 맞습니다. 결국은 약달러가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 감세한마 우리가 얘기했지만 감세와 동시에 지금 연방 정부에 지금 올라가 있는 그 보류 중인 법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업은행들의 비하이수를 대규모로 낮추는 정책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출을 확대를 시키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일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그 비율까지 낮추게 되면 아마 달러는 엄청나게 내수에서도 돌아다닐 거고 네. 비하이스 비율까지 낮추게 되면 우리 예전에 일기 때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달러 캐리 트레이드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법인이지만 해외에서 이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상업은행, 이제 금융기관들이 달러를 갖다 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역내도 그렇고 역외에서도 달러가 돌아다니면서 약세를 계속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약달러 현상은 이거는 비단 그냥 외환 보유, 그러니까 외환 정책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실제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장기화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미국은 소비가 좋아지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버블의 양상들이 분명히 포착이 될 겁니다. 버블이 커질 거고 증시나 부동산이나 네, 자산 시장에 그렇죠. 자산 시장에 버블이 터지고 그건 핵심은 뭐냐면 미국이 물론 서브프라임까지는 안 가겠지만 중요한 거는 예전에 서브프라임 직전에도 소비는 좋은데 투자까지 늘어나요. 그 투자가 우리 금융 투자가 아니라 건설 투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소비 좋고 투자가 좋으면서 호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기반에는 모든 게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기반이었어요. 네. 달러 약세. 그때 당시와 비슷한 형국을 만들 수 있다. 그 얘기는 어쨌건 미국의 경제 펀더멘털 체질은 안 좋아지겠지만 이러한 유동성의 공급으로 인해서 자산 시장은 버블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큰 어떤 그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소비나 투자도 외연적으로는 분명히 좋아지는 건 보일 것이다. 지표도. 그 지표도 좋아지는.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는 안정화가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자산 시장의 버블이 막 끼어나가는 막 모두가 파티를 하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는 다시 이것을 갚아야 되는 또 어떤 사건이 생길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미국의 지표는 되게 간단합니다. 미국의 위기가 언제 올까요? 미국의 위기가 언제 올까요? 그거를 보시면요. 미국은 소비 중심의 국가죠. 근데 달러가 너무 많이 풀리거나 달러가 너무 약세를 보여서 미국의 건설 투자의 GDP 대비한 비율은
항상 10%대에 안착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서 소비가 좋으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2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자산 시장의 총체적인 버블이 형성됐다고 보셔야 되고, 그때가 되면 한 부분에서만, 그러니까 꼭 금융이 아니더라도 자산 가격 자체도, 부동산 자산 가격 자체도 한쪽에서만 데미지가 오게 되면 그 버블의 그 붕괴 속도는 시스테머틱하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건설 투자에 대한 비율이 올라가는 것들이 그 중간까지는 좋지만 항상 그 결과물은 안 좋았었다. 네. 이렇게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약달러 현상 미국 증시도 물론 좋겠지만은 약달러가 되면은 이제까지는 보통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신흥국으로 갔고 신흥국 증시라든가 이쪽이 훨씬 더 좋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근데 한국 증시를 포함해서. 이게 약달러가 지속이 되면 사실은 더할 나위 없이 투자한 경우는 좋죠. 왜냐하면 이번에 최근까지만 보더라도 한국에 이제 정책 모멘텀도 있긴 하지만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펀드 플로우 ETF를 보면 외국인들이 한국 MSCI ETF를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반적으로 이제는 제2의 제3의 신흥국들까지도 펀드 플로우가 좋아지는 형성의 그림이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버블의 양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좀 건전하게 표현한다면 강세 시장을 만들기 시작하는 초입 시점에 들어가 있다. 네. 근데 이게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항상 캐리 트레이드가 달러가 조금만 다시 이제 강세. 왜냐면은 어느 정도 돈이 돌고 나면은 어쨌든 미국 중심으로 성장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미국으로 결국에는 돈이 본국으로 회수가 되고 그와 동시에 달러가 다시 강세를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풀려나갔던 돈들과 자산 가격들은 순식간에 무너지기 십상이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2년에 어떻게 보면 제가 시점까지 정확히 맞출 수는 없지만 2년에서 2년 반, 길면 3년 정도의 버블 게임이 시작이 된 것이다. 그거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2, 3년간의 버블 게임. 네네. 이것은 그 미국을 포함한 한국, 이 신흥국, 이 다 같이 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중에서도 신흥국의 버블 게임이 더 치열해질 것이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대장 국가라고 표현을 했죠. 미국은 워낙에 유동성이 좋았지만 신흥국들은 유동성 자체 환경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의 펀드 플로우 유입만 들어와도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올리지만 그 돈들이 빠져나가면 또 빠르게 떨어지는 그런 이제 위험성이 항상 노출되면서 가는 그런 시장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우리가 시나리오상 이란의 폭격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게 오고 나면은 나중에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말씀을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전 세계적 유동성을 보시면요, 전 세계의 GDP가 지금 110조 달러 정도 육박을 하고 있는데 우리로 표현하는 LF라고 표현하는 광의 유동성이 전 세계가 130에서 140조 달러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율의 수치가 지금 코로나를 넘어서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 풀리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한쪽에서 지금 페드는 뭐 긴축을 하고 있고 돈을 걷어들이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유럽 쪽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 금리를 조금씩 올린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본원통화 공급 속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총량적인 유동성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 네. 뭐 이런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이 글로벌 이슈, 그 다음에 그 환율의 변동성,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어떠한 그 경제 흐름, 자본시장의 흐름이 일어날 것인가 다양한 지점을 짚어봐 주셨습니다. 자, 이코노미스트 유신익 박사님 함께했고요.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